이 안인득이 9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었다는 겁니다. 안인득의 섬뜩한 과거. 9년 전에도 흉기로 창원의 한 공장에 다니다가 안인득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이 자동차 그 승합차 있잖아요. 봉고차. 승합차에서 안인득이 생활을 해왔다라고요. 승합차를 한 골목에 세워두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2010년에 이 진주 시내 한 골목에서 대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승합차에서 하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봤다라는 문제로 안인득과 대학생들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인득이 대학생들과 몸싸움 중에 흉기를 갑자기 꺼내들어서 대학생 중 한 명의 얼굴을 흉기로 그었다는 거예요. 폭력 등 혐의로 안 씨를 구속했고 당시 1개월간 정신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합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한 건데 손소 변호사님, 집행유예로 어찌됐든 저때 풀어줬다라는 것은 이른바 심신미약이 저기서도 작용을 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짐작의 영역입니다만 일단 그 징역 2년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때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그 사례가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감경됐을 때 또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규정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때 심신미약 인정받아서 형이 감경됐고 또한 집행이 유예됐기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바로 석방이 됐고 그 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보호관찰이라는 게 또 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 기간도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추정망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고 그 후에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저 9년 전에 저 사건과 이번에 이 안인득이 보인 행태가 너무나도 유사해서 더욱더 섬뜩한데 그때에도 흉기, 지금도 흉기. 예. 폭력은 역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어떤 폭력의 감각적인 것이 길들여지게 되면은 그 다음 그거보다 역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칼을 한 번 썼을 때가 9년 전이라고 그럼 지금 칼을 2개 썼죠. 그다음에 폭력성이 한 사람을 공격한 게 여러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때 문제가 뭐냐면 폭력을 쓰고 폭력에 의해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판사께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정신감정을 해갖고 당시가 형법 10조. 그러니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의해서 형법이 바뀌죠. 그러니까 심신미약 조가 의무적인 삭제됐는데 그 전에는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과정에 집행유예가 되고 조건은 보호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봤던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의 폭력성입니다. 저 폭력성이 얼마만큼 더 진전될 수 있는가를 판단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갔다 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 얘기는 더 심해졌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사실 그런 문제까지 넘어가거든요. 범행 한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인득의 둔기 위협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지난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손님 등과 시비가 붙자 둔기로 그때도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벌금형으로 풀어줬다. 현 대변인 반복되고 있어요. 잡혔다 풀어줘.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때 사실은 그 정신감정을 했는데 치료 감호까지는 안 받았어요. 치료 감호라는 거는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정신감호를 정신감정을 해서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집행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얼굴 공개라든지 성범죄 공개하는 거에도 굉장히 꺼렸어요. 개인정보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법원이나 검찰은 저분이 정신병적이 있다 이런 게 알려져 있지만 행정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신고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조차도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성범죄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과연 범죄,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정신병이라는 거는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범죄까지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도 알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경찰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알았으면 이렇게 7, 8번 신고했을 때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경찰도 그냥 개인 간의 어떤 문제인가 보다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범죄로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법을 저는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에만이라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현 대변인 지적해 주셨지만 저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들도 어쩌면 목숨을 잃은 그분들 중에서도 저분이 저렇게 위험한 폭력성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데 여가부 장관 하셨잖아요. 이거 뭐 대책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자체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 그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도 아마 치료를 잘 받았다라면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본인도 범죄자가 안 됐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저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정신병령이나 뭐 조현병 있다고 해서 그럼 다 신고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망상사패라든지 폭력성 지수가 얼마 이상 나타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을 하면 저 사람을 경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국가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신치유와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이 3분의 1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는 게 저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상 공개 제도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PC방 살인 사건 때 범죄자 밝혔잖아요. 신상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그때는 신상 공개 안 됐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범죄자들 그 신상 공개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름을 공개하느냐, 나이를 공개하느냐, 얼굴을 공개하느냐 이런 거를 해당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중대한 특수 범죄일 경우, 그다음에 범죄자가 아직 사건은 종료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이제 피의자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그로 인해서 추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심사를 제대로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거꾸로 제주도 방화 사건에 이제 완전 강력 범죄자로 막 언론에서 소위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죄, 무혐의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립하는 것까지 이번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인득의 가족들은 가족조차 안인득을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안인득의 친형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인득의 친형 안모 씨인데 형이라는 이유로 나도 피해자. 이번 사건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것을 안인득의 친형이 한탄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환자 동의 없이는 너무 힘들다고 했다.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합동 분향소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경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무소에 몇 번이나 신고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 조회를 안 합니까? 매뉴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었냐고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져오라고 자꾸 질것 오지 말고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자꾸 한 번씩 더 찔러보는 거가 뭐고 만약에 부자 동네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저는 그 마지막 이 유가족이 하신 말 중에 만약에 부자 동네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경찰이 분명 이 아파트에서 8번이나 폭력 사태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8번 모두 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결국 이번 사건이 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를 못했어요. 예, 저도 전직 경찰 출신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송구할 뿐이고 다만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 문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근데 정보가 뜨지 않는다. 출동했을 때 뜨지 않는 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병력을 띄우라는 게 아니라 그 병력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거 정도만은 띄우면은 그럼요. 최소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부족해서 이번엔 반드시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번에 제대로 뜯어 고쳐야겠습니다.